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채가 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미국 지폐에 담겨 있는 이 주인공의 표정 자체가 상당히 울상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표현들, 여러 분석들, 보고서들, 방송들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은 더더군다나 미국의 기축통화국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늘리기로 워낙 중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나 히토류 안 줄래? 나 자원 수출 통제권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어떤 지폐로 결제할지, 어떤 화폐로 결제할지, 어떤 용도를 쓸지 명확하게 해주면 그러면은 내가 히토류 내줄게. 이런 식으로 무역 결제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 기축통화국에 대한 좀 도전적인 움직임 역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 아니면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당장 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기축통화 국화의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사실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름하여 오빠 액트, OBBBA. 정말 미국의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규모로 감세 정책을 단행하고, 그리고 재정 적자는 늘어날 것이고 부채 한도는 또 증액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또 국채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는 일이 7, 8월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을 놓고 국채 금리의 변동, 국채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미국 국채를 흔들고 있는데, 저는 여기 제시된 것들 뿐만 아니라 10가지 정도의 왜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나, 왜 국채 시장에서 미 국채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나, 미 국채를 사려 하지 않고 매도하려 하고 있는가,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치솟고 그런 와중에 어떤 후폭풍이 또 우리에게 전개될까, 굉장히 위험한 변수 하나, 국채 금리의 변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감세 정책입니다. OBBBA, 이 소위 감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끌어올릴 것이다. 아니, 세금을 덜 받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덜 받으면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재정 적자가 커지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세출인 거예요. 그동안에도 계속 재정 적자였는데, 만성 재정 적자국이었는데, 근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커지겠죠.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모든 대부분의 기관, 뭐 CBO를 비롯한 CRFB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실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OBBBA가 통과되기 전 단계에서도 미국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이렇게 11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를 통과할 때마다 더 증액되고 더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 이 검정색보다 이 빨강색에 가까운 형태로 미국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당장 부채 한도를 증액했고, 그리고 감세 정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대략 부채 한도가 기존 35조 달러였다면 40조 달러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럼 5조 달러만큼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있겠구나.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매입처가 별로 없는데
국채 발행량이 대거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다른 말로 국채 금리가 치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겠죠. 이게 가장 소위 지금의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는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이른바 타코. 트럼프는 always chicken out. 뭐 한번 관세 정책 발표해요. 상호 관세 발표합니다. 언론이 다 주목해. 세계가 벌벌 떱니다. 4월 3일이죠. 4월 9일부터 즉각 발효하겠다. 그리고 예외 없다. 그러더니 바로 유예. 90일 유예. 또 7월 9일인가요? 상호관세 재개됩니다. 9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90일이 지났으니까 상호관세 이제 발효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한테 서한을 보내요. 근데 한 달간 또 유예. always chicken out. 그냥 이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몰아붙였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타코와 같은 트럼프의 행보가 세계 주요국들로 하여금 야, 저거 정책이 도대체 뭐야?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거야? 관세 정책은 정말 단행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정책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미국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의 불확실성을 안고 어떻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합니까? 국채 매수세가 꺾이는 거죠. 실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AI가 그려줬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요? 호떡 장수 아니냐. 호떡을 맨날 뒤집었다 하는 거예요.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정책은 기조적이어야 됩니다. 기업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은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바로 알고 불확실성을 해소한 채 이런 방향대로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기업과 가게가 이런 식으로 나도 소비하고 투자하고 신사업해야지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또 뒤집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뒤집고 이러니까 이게 세계 국채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를 굳이 사는 게 맞아? 미국 달러가 안전한 거 맞아? 정말 안전자산이야? 하는 의문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트럼프가 자꾸 조정하려 해요. 이 통화 당국 연준은 사실 법에 맞지 않아. 내 밑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금리 인하해라. 파월은 정말 스튜핏하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통화 정책의 독립성,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독립성 자체를 그동안 계속 훼손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뒤집어지죠.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정책 당국들은 한국은행과 긴밀히 상의해서 공조체계를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종류의 발언만 해도 정말 독립성을 알고 있냐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그런 행보가 도대체 이게 뭔가? 더군다나 맨날 해임할 거야. 트럼프는 해임한다고 그러고 파월은 해임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근거하지 않는다. 나 사임하지도 않는다. 퇴임설, 사임설 돌지만 그건 다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은 파월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파월의 힘을 좀 빼놓자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그림자 연준은행. 그림자 연준은행 총재죠. 섀도우 페드 체어라는 기법을 도입합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후임자를 벌써부터 발표해요. 정말 많은 후임자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음 이 파월 후임자가 케빈 해시트,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 파월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다음 연준 의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파월의 소위 레임덕을 일찍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파월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레임덕을 만들어서 연준 의장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다음 차기 연준 의장감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언론에 나와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또 미국의 국채를 사줘야 된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척 적극적인 연설을 하고 한다면 당연히 연준 기능이 손실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달러는 누가 발행해요? 연준이 발행해요. 미국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는 재무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로 매입해주는 주체는 또 연준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것, 그게 유동성 공급 장치죠. 그걸 Quantitative Ease, Q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연준의 책무가 분명히 있고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채를 사는 게 맞아? 의문을 갖게 만들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의 훼손, 이것도 미국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 안전자산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연기가 필요하다. 당장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라는 종류의 표현들을 벌써 1년 동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를 들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를요. 제로 금리로 내렸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 2%로까지 이미 내렸어요. 많은 유러피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합니다. 왜?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았다가 상당 부분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게 만들어요. 1번. 그리고 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인플레를 자극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에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지속기간, 관세의 수준, 관세의 범위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를 자극할지 일시적으로 자극할지 장기적으로 자극할지 판단하기 일러요.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지켜보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져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유지하겠다라는 움직임은 시중금리를 올려놓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죠. 그럴 때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라고 지난 201화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채권 시장을 놓고 응용편, 분석편, 파급 영향, 배경 그런 응용편에 해당하는 영상을 202화 강의에서 실어드리고 있고 201화에서 도대체 채권이 뭐야? 왜 국채는 뭐야? 단기채는 뭐야? 본질적인 그 채권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담은 강의는 201화에 실어드렸죠. 그래서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201화가 기초편, 202화가 응용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나 연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지어는 금리 인하 중단하는 거 아닌가? 금리를 5.5%에서 4.5%까지 인하해 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2%가 아니에요. 3%인 거예요. 미국 경제를 고려했을 때 3% 수준의 금리도 적절할 것 같아. 2%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시는 것처럼 중립금리를 올려잡아요. 누가 잡는 거죠? 연준이 잡는 거죠. 연준이 판단하기를 우리의 중립금리는 2%라기보다는 3%가 적절해. 이렇게 중립금리를 올려잡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할 만큼 100m 동안 뛰어가야 될 줄 알았는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50m로 줄어든 거예요. 금리 인하의 여정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 중단이 곧 찾아오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시중금리를 올려놓는 것이다.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것이고 기대감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말 그대로 연기론, 중단론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불안케 만드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금리를 논할 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다이먼 회장께서 뭐라고 했어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미국도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압박하고 있죠. 그럼 그런 표현들이 시장에 돌 때마다 경기 둔화될 것 같아. 경기 둔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의 경영 활동이 수축되는 거예요. 가계의 소비 활동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줄겠죠. 가계의 부가세 줄겠죠. 소비세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입을 줄어들게 만드니까,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더 정부가 빚을 져야 된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되니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작년까지만 해도 25년 미국 경제는 2%대의 굉장히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 모든 대부분의 기관들이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확실히 미국 경기는 하반기 들어서 둔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 혹은 미국 세입의 위축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거기에 감세 법안까지 같이 통과됐으니 와 국채 발행량 엄청 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도 23년, 24년은 나홀로 미국 뭐 이렇게 표현했었고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해드렸죠. 근데 25년 하반기 들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로 간다. 이게 바로 관세 전쟁의 충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경기 둔화 가능성 혹은 진짜 경기 둔화 되네 하는 그런 여러 면면들을 볼 때마다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미국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 장본인은 트럼프 본인입니다. 달러에 아예 불을 지필 작정인 것 같아요. 미국 달러화의 자산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계속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미국을 잘라먹는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다 되었다. 시진핑의 사인만 남았다 했는데 시진핑 사인한 적 없어요. 이 현상만 보면 미국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당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 달러화의 자산의 지위가 이런 면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자꾸 관세 전쟁이다 하면서 브라질의 정치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미 달러 자산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럼프만의 행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이런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2위국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보시니까 2013년부터 10년 넘게 계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어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가자 차라리 금을 갖고 있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 같은 거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점에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니까 당연히 금 가격이 치솟는 것. 생각보다 금 가격은 더 치솟고 그때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선호, 미국 국채 선호 현상,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리 구조적으로도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덜해지고 있다. 이것도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환율 전쟁이 관세 전쟁에 이어서 바톤 터치하듯이 이어질 것이다. 달러 약세화를 유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국이었어요. 만성 무역 적자국일 때는 상대적으로 강달러인 게 유리해요. 그러나 이제 무역 균형을 이루어요. 토탈 리셋이라고 했죠. 무역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많이 옮겨요. 그러면 미국에서 제조를 많이 늘린다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제는 수입하기 유리한 구조라기보다는 수출하기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제조하려 하겠죠. 제조 기지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환율을 고려해서 한국에서 공장 가동률을 늘릴까? 아니다. 미국에서 공장 가동률을 늘려서 수입하는 게 유리할까? 라는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게 제조기지의 이전과 미국의 공장 가동률을 늘리는 것과 고용 창출과 경기 선순환에 이바지할 거라는 트럼프의 공시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미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당 환율 전쟁에 대해서 196화였나요? 그쯤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도하기보다는 이제 약달러를 유도한다. 그럼 앞으로도 약달러화 될 건데 달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올라갈 자산을 보유하려 하지 떨어질 자산을 보유하려 하겠어요? 미국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겠구나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물론 약달러를 유도하는 방법이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다자간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개별국 간의 무역 협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든가 아니면 금 비축 규모를 축소하고 미국 외채를 매입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무역 협상, 개별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들 하는데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데 근데 굳이 미 달러를 보유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미 달러를 보유하려 하지 않으니까 또 달러 약세가 유도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흔들리는 움직임, 신뢰도가 떨어지는 움직임을 또 반증해 줍니다. 반면 지난 199화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렸는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업자가 결국은 코인을 발행해주고 현금을 수취한 만큼 그만큼의 일부를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업자들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유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작용케 한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는 거죠. 다만 발행량이 이만큼 있는데 그 발행량이 예를 들어서 5조 달러라고 해볼게요. 하반기에. 그럼 5조 달러를 발행한다고 해서 5조 달러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처로서 기능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1조 달러만큼의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하기만 하더라도 그거로서 충분하다. 그로서 상당한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나름 이것은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그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험한 현상이 야기돼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돌려주세요 하면서 현금 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돌려주세요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 행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 좀 위험한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미국 국채 금리, 달러 가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SLR 규제 완화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즉시 분석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한다면 미국의 금융 규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도 돼. 풀려나가는 유동성이 그만큼 일정 부분은 주식 투자로, 일정 부분은 채권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너무 많은 돈을 다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지금 미국 경제 괜찮으니까
규제를 좀 완화해 줄게. 더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 공급 장치죠. SLR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국채금리 인하에 버금가는 효과를 또 가져다 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한 0.15%포인트, 0.25%포인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는 있으니까 이것도 국채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국채 가격을 올려놓는 효과는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미국의 국채 가격,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정리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다소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미국 국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다라는 분석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유튜브 이상으로 여러분이 경제 공부하고 싶다, 경제 흐름에 대해서 특히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잘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오피셜 클럽에 찾아와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매일 주요 뉴스를 공유해드리고 있고 매주 한 차례씩 줌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있죠. 또 매월 월간 특강까지 기획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링크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